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9일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HQ 뭔지 이제 전부 아시죠? 하이 퀄리티, 뭐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지향하는 바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헤드쿼터, 이종훈의 헤드쿼터, 우리가 많은 시사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인가 우리가 지향점, 그러니까 타깃이 무엇이고 그 타깃에 대해서 얼마만한 폭탄을 투하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헤드쿼터라는 의미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9월 9일이네요. 9.9절 그러면 떠오르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이지요. 그것을 축하하는지는 몰라도 북한이 지금 5일째 오물풍선을 대한민국에 날리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지금 부상을 입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오물풍선이 마치 일상처럼 느끼게 되겠는지, 이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9.9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오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토크 배틀 시간이죠. 토크 배틀에 앞서서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아투는 어떠한 기사들과 어떤 칼럼들을 실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일면 톱, 아시아투데이의 일면 톱은 의대 증원이겠죠. 의대 증원. 백지화 때는 50만 수험생 대혼란 겪을 것이라는 뜻의 제목을 지금 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고, 여기에 야당까지, 물론 겉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과와 그 다음에 책임자 문책을 이야기하고는 있어도 협의체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돼서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정까지는 같은 생각으로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보폭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의협 등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의 직능단체 일부는 여전히 2025년도 이제 시험을 곧 보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얼마 남지도 않은 이런 2025년도 내년도 안까지 모두 백지화하라 라는, 완전히 항복을 해라, 자기네들한테 또다시 무릎을 꿇어라 라는 식의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바로 지금 증원 백지화, 그러니까 내년도 증원 백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수시 모집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래서 2025년도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협의 요구에 말이 안 된다, 50만 수험생의 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안을 내달라. 그런데 그것은 2026년도 이후의 일이지, 지금 2025년도는 정부가 고시도 했고, 교육부가 공시도 했고, 고지했고, 그 다음에 일단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아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부는 7일에도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면 톱과 이어서 이 분석 기사는 반쪽 출범하나, 그러니까 의료 의사들의 어떤 대표
진보성이 없는, 그러니까 여야 정협의체만 출범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와 야당은 의료계의 동참 없이도 이번 주 가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일단 개문 발차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출발시키자라는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기 약간씩 뉘앙스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정 모두 셈법이 달라서 동상이몽이라고 이 기사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을 끌어왔던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끌어왔던 지금 의료 대란, 의정 갈등의 해법의 하나의 조그마한 단초라도 지금 시작이 됐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약간씩 이견이 있더라도 이견이 없는 갈등은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그런 사회는 사실상 진보가 없고 그 다음에 퇴보할 뿐입니다. 갈등은 샤츠슈나이더라는 정치학자가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의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사회적 갈등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서로 간의 이견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을 하면서도 내가 가져가야 될 방향성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서로 조정을 하고 서로 일단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대타협을 이룰 때 그 사회는 엄청나게 진보할 수 있습니다. 이 의료 갈등만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사회는 질적으로나 그 다음에 정신 의식적으로나 엄청난 진보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복지라든지 혹은 사회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바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인데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 복지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 나라라고 하지요. 물론 세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또 뜯어갑니다. 보통 임금의 거의 반까지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하지만 그들 국가는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엄청나게 정부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스웨덴의 복지, 이렇게 정말 선진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복지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요, 1930년에 이루어진 사회적 대타협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 대타협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 민주노총 같은 철밥통 노조가 그때 있었는데 그 철밥통 노조가 대폭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스웨덴은 그때 아주 폭발적으로 겪었습니다. 노조는 언제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늘 파업을 벌였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남겨야 된다라고 해서 노조와 충돌을 이루었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양쪽의 주장에 이끌려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벌 가문이죠. 대기업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나서서 3자, 그러니까 정부와 노조와 그다음에 경영자 즉 이 3자 그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발렌베리의 별장에서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이겁니다. 노조가 일단 승복을 합니다. 어떻게 승복을 하냐고요? 임금 인상을 일단 유보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은요, 임금 인상과 임금 인상만큼의 그런 임금 인상만큼의 그 재원을 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여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민노총이 너무나 많은 그런 해마다 그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처바통들 때문에 우리 현대 자동차라든지 몇몇 대기업들은 수년간 신입사원을 뽑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임금의 어떤 압박이 심했죠. 그런데 노조가 일단 양보를 하고 회사가 그 재원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여를 하고 이걸 지켜보면서 정부는 정부의 그런 재원을 갖고 복지에 투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3축이 같이 양보를 하면서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것이 바로 스웨덴이 그 다음부터 단순히 일자리가 늘고 복지가 높아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갈등의 해법,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그때부터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는 가장 큰 어떤 이익이 바로 갈등이 계속 그냥 해결되지 않고 서로 나를 세워가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분파, 당파 서로를 죽여야만 되는 이런 개딸들과 같은 거의 미친 팬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사회를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이런 식의 진영 논리를 지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는 의료 갈등을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체에 불과해 보일지는 모르더라도 이런 협의체가 하나의 어떤 타협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국민들 거기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 이런 것이 만약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유무형의 그런 자산, 이익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의사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의약분업을 그때 의사들이 파업을 하다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내건 조건 앞으로 영원히 의대 증원을 동결하겠다. 동결해야만 한다. 라는 식의 약속을 요구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의사들의 증원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협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한번 수백 명에 불과한 어쨌든 그 증언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어떠한 정부도 꼭 이 의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이들은 파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안을 내놓을 테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내년도 아니야. 내후년쯤에 우리 생각해보자. 이것이 당신들의 이기적인 그런 욕구,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욕구에 불과하다는 걸 국민들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을 질타하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부가 조금 더 현명하게 의료개혁을 해달라라는 거지 의료개혁을 하지 말고 의사들 증원하지 말고 의사들에 끌려다녀라 라는 뜻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당신들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최소한 협의체에 들어와서 당신들이 최소한 1년에 몇 명 증언을 해달라라고 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당신들은 여전히 백지화만 요구를 합니다. 항복하고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당신들 같은 이기적인 자들이 정부가 의사를 이긴 적이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갖고 그야말로 철밥통을 지키려는 그런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이 여기에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고 또다시 항복을 요구하면서 이번
의대 증원을 그야말로 영원히 백지화시키려고 한다면 국민들도 정부를 더 이상 비판하지 않고 당신들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인간들을 혐오하고 모멸하고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외국의 의료 다 들어와도 된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사설을 해보겠습니다. 사설은 수심이 권고 존중하고 더 큰 의혹 수사 속도 내어야. 검찰 수사심의위가 뭐 주지하다시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 재판에 넘기지 마라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뭐 6가지 어떤 혐의를 두고 5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은 법의 미비점, 배우자를 책임지울 수 없다는 점, 또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점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 뭐 나머지도 역시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서 모두 불기소를 권고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민주당은 미리 결론을 냈다, 뭐 특검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뭐 특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명품 가방 의혹은 이 사설에서 주장하는 대로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하지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최재영 종북 목사, 뭐 목사라는 이름이 참 정말 아까운 그런 종북주의자가 나도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죠.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벌인 일입니다. 청탁 스스로 하고 스스로 뇌물성 선물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게 만약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정적이든 아니면 또 다른 원수든 또는 누군가 내가 골탕을 먹이고 싶은 사람이 있던 다 이 최재형처럼 선물 들고 가서 누군가를 시켜서 무슨 청탁을 하듯이 해서 다 찍어놓고 그거 봐라 이 사람이 청탁을 받아들였다 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라는 함정 뇌물 수수가 판을 칠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흔들지 않는 정의가 그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것, 그런 점을 아마 이 사설은 지적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는 일면 톡과 사설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월요일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두 분이 지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바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김경국 평론가, 그 다음에 지석규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하네요. 오늘 비가 좀 오는 것 같죠? 예, 비도 비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더워졌어요? 땀이 진짜 무덥지근해가지고요. 땀이 그나마라도 열받는 얘기도 날씨까지 이러니까. 네네. 예. 며칠 동안 또 덥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이 시원한 뉴스는 근자 들어서 언제 봤나 싶긴 해요. 그죠? 늘 열받는 뉴스밖에 없어서. 그래도 우리 냉정한 어떤 분석과 그 다음에 화끈한 그런 평론을 부탁을 드리고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이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뭐 이재명 편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또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좀 뜬금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이 민주당의 지금, 지역화폐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야, 그것도 완전 포장이지. 갑자기 넌 다른 법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전히 25만원 뭐 이렇게 퍼주겠다. 단 지역화폐로. 뭐 이거더라고요. 어쨌든, 이재명의 어떤, 뭐랄까, 도저히 건드리면 안 되는, 우리 지고지순한 아버지의 말씀. 그 존엄이 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속내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우선 이번에는 지석규 평론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김동연 지사가 현역 경기도지사입니다. 현역이죠? 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제가 한 12년을 근무했거든요. 아, 그럼요. 도지사 막판부터 해서 김문수까지. 예.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에 인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당히 있죠. 네. 거기에 아직 그 빨대가 있다? 그렇죠. 네. 빨아먹을 건 없고, 한국 네. 빨대구나.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고급 용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예. 역시 다르시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인맥들이 여기서 얘기하면 감사팀 쪽도 상당히 많이 알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또 정무적 역할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김동연 지사에 대해 좀 들었거든요. 네. 이번 건 관련해서 전화 좀 몇 통 했는데 네. 당연히 그 사람들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감사값까지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저도 이제 몰랐는데 네. 근데 스타일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마디로. 네. 스타일이 그런가 봐요. 김동연 스타일? 예, 대세를 딱 보면서, 야, 이 시점에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딱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뭐냐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법화 관련해서도, 김동연이 법화 내용을 사실은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발언했다가. 보고를 받았다. 개딸들이 또 난리를 피니까, 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세로 따라 이제 흔들리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이렇게 치고 나온 거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요? 이재명. 단두대에 확실하게 쓴다는 게. 김동연 그러면 이제 안 돌아서나요? 그렇죠. 김동연의 판단이 본인도 뭐 예를 들어 부총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부에 확실하게 이재명은 단두대에 섰다. 그리고 거기서 단두대에서 유죄받는다. 이게 확실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경기도 분도 관련해서도 자기가 이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이재명과 반대해서 이재명 분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북도는. 근데 이제 뭐 현직 도지사로서 어쩔 수 없지만 이번만큼의 지금 목소리는 경기도 분도하고 다르고요. 25만 원 지원법인데 이거 비판도 노골적으로 했거든요. 하늘에서 13조, 25만 원 다 합치면 13조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13조 원이 떨어지나? 이런 정도 얘기는 이건 아예 이재명을 대놓고 앞에서 맹폭한 거거든요. 그렇죠. 김동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오늘 기쁜 소식 하나는 김동연의 정세 분석상, 김동연의 사법부의 네트워크상 단두대 쓴 거 확실하고 날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 김동연이 뭐 자기가 뭐랄까 캐릭터 내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근거지기 아니었나요? 뭐 재경부 출신이고. 그렇죠. 그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재부에서 재경부로 쭉 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줄타기를 했다 그랬는데 줄타기 이런 실력이 없으면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확실하게 실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25만 원 무슨 법입니까? 민생지원금법인지 뭐 이게 1호 당론 법안이거든요. 1호 당론 법안을 이렇게 치고 나왔다는 거는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가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맞짱을 뜨겠다. 이제 눈치를 볼 만큼 봤고 이제는 간다. 그리고 또 경제는 내가 전문가다. 이재명 당신이 경제를 뭘 아느냐, 퍼주는 거 밖에 더 아느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가 할 테니 당신은 한 발짝 물러나 있어도 된다. 내가 이제 본격 나서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이게 크게 이게 진짜 이번에는 큰 게 온다. 뭐 10월달 온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요? 그런데 김동연의 정인아 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김동연이 이렇게 판단하는 건 내 백그라운드에 지금 망명한 반명들이 많기 때문이다. 빈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적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시죠? 사실은 친문에 우리가 측근 중에 측근하면은요. 삼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전해철이 사실은 경기도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갔는데 이미 갈 때 벌써
노무현 전 대통령 이때 법무부 장관 때 강금실이 이미 거기 가서요. 네. 기후 대사를 맡고 있고요. 강금실이? 강금실. 사실은 뭐 전해철보다 사실 강금실이 더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전국적인 지도는 그렇죠. 친문, 친노 이쪽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 기획통들 라인들이 대거 지금 전부 다 김동연 쪽으로 다 빨대처럼 다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하나의 조직을 이미 구축한 건데요. 경기도 도지사만 하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경기도 도지사가 보통 가동하고 있는 자기의 측근들이나 인맥 운영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권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두 축이다. 하나는 이재명 치고 두 번째는 그 대선 규모 급에 맞는 전략통들의 대거 영입 또 명망가 영입 이렇게 지금 구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김동연 지사가 사실은 봉화마을도 자주 가고 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들르고 또 저 양산도 평산마을도 다 자주 들르거든요. 그런 네. 부분 다 그런 이제 보관을 깔고 움직이는 건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만으로 가지고는 지금 이재명에게 못 덤벼들거든요. 그렇죠. 만약 경선한다면 도저히 못 덤벼드는데 지금 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이재명이가 거의 다 됐다. 이번에 아마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비상식적인 사람이니까 우리 또 생각을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일정 어느 정도의 가령 뭐 선거법 300만 원 아니면 네. 500만 원 뭐 저 유정교사 뭐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하면 힘이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틈새를 확실하게 밀고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바깥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김동연은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뭐 한번 계속 고개를 어떻게 빳빳이 더 쳐드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무슨 이게 조폭 영화 보는 것 같아. 두 개의 파의 조폭 두목들이 늘 그냥 칼 들고 서로 그냥 지역 다툼하고 내가 이 나이트를 접수하네, 내가 뭐 이 호텔을 접수하네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만찬을 함께 했어요. 딱 테이블에. 자, 이재명과 문재인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척, 지금 베란다에서 지지자들한테 손도 흔들고 어깨 동무하는 것처럼 하고 했는데, 진짜 이 두 사람의 속내는 뭘까요? 마음속에 무슨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갔을까? 마음속으로 지금 상대방한테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김경국 대표님. 저는 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 무슨 생각을 했느냐. 네네. 우리의 겉바속촉이라 그러죠. 네네. 겉바속촉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겉당 속보 아니냐. 겉으로는 당당한 척 하면서도 겉당. 예, 속으로는 지금 바짝 쫄아 있는. 바짝 쫄아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겉당 속쫄. 예. 속쫄. 뭐 쫄도 좋고 빠도 좋고. 예. 어쨌든 그런 이제 방탄 품앗이 회동이다. 그런 회동. 품앗이. 예. 그럼 지금 사실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뭐 보통 상황이 아니죠. 한 사람은 네. 지금 뇌물죄고 한 사람은 지금 뭐 정치 당장 그만둬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네. 서로 만나면서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 네가 먼저 가라 하와이. 네가 먼저 가라 교도소. 네가 가라 하와이. 예. 네. 예. 전 이거 보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대부도 보지만 네. 또 이게 요즘에 넷플릭스 때문에 드라마를 많이 보면 네. 이 조폭 집안들끼리 만나거든요. 만나죠. 예, 그게 주로 보면 유럽 쪽에서 어떻게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뭐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서 딱 그런 집안 만나고 나면 항상 전부 다 털리더라고. 경찰에 그 집안이 양쪽 다 털리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불살른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도 지금 보면 딱 잘 막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때 딱 끝나고 나면 열폭주하면서 확 그냥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항상 체크하듯이 이게 마지막 범죄 두 집단이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불사르는 거. 그래서 언론들의 지금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재밌게 하는 얘기고 진짜 속내 이거 좀 분석해 드리면 지금 좌파 언론 쪽에서는요 대부분 이걸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두 사람들이 만나는 게 검찰이 정치 탄압이다. 이걸 최대한 그 윤석열 정부를 부각하면서 우리가 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좌파가 분열하지 말고 연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권, 그다음에 좌파들이 분열하지 말고 연대. 이 두 가지가 두 사람들의 목적인데 좌파 언론들이나 좌파 세력들은 문제는 5월 동주. 문제는 동상이몽 이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이 얘기다. 어쨌든 두 사람의 목줄이 벼랑 끝에 섰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두 분이 하도 오래 그 토크 배틀을 하셔갖고 제 그 분석하는 말씀이 언제나 사자나 오자로 다 끝나. 예.
이게 저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최후의 만찬 같으네요. 그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잠깐만요. 네네. 어제 한 말씀 더. 어제 사진상으로 보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니, 이 사람 무슨 이거 저길 만났나? 그래. 맞았나? 필러를 맞았나 했어요. 얼굴이 조금 이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심적으로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지금 보여주세요. 보세요. 얼굴이 찐빵처럼 돼요. 얼굴이 이상해요. 그래서 시뻘거지고 얼굴이 홍조끼가 굉장히 많고요. 필러로 맞았나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거 이상하고 저도 또 순간 딱 제가 또 포착한 게 뭐냐면 김정숙 맞아요. 여사 그냥 머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불면증에. 그러니까 머리도 막 희고 막 이상하게 지고 김정숙 근데 그건 순식간에 지나갔거든요. 김정숙 여사도 저 여사요. 공식 방송이니까 거기도 얼굴이 이상합니다. 제가 어제 사진을 확대를 해봤거든요. 단체 사진을 확대를 김정숙 씨 있는 사진을 확대를 해봤어요. 일부러 해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얼굴이 굉장히 지금 뭔가 평소 때와는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얼굴이거든요. 지금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어차피 감옥 들어가면 그런 시술이나 이거 전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이 피부 시술 다 맞고 그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여러분 두 분이 좋아하시는 사시선답니다. 두 분이 좋아하시죠? 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참 기괴한 생일 파티를 봤습니다. 탁현민이 생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부부가 뭘 축하한다고 막 케이크 들고 하는 장면. 탁현민이 오래간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격을 했는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문재인을 물으면 나도 기꺼이 물에 뜯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옛날에 저기 때 청와대 때도 한번 이 말을 비슷하게 했어요. 퇴임하기 직전에. 자,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 중에 택을 해주세요. 1번 원래 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커밍아웃. 원래 개였습니다. 이겠죠. 자, 두 번째 그동안 변명하느라 고생한 윤건영한테 미안해서 한마디. 세 번째 토리, 문재인 1호개 있죠, 우리나라. 포스트대그. 토리에게 주인의 사랑이 집중돼서 질투가 나서. 질투가 나서. 네 번째, 보름달만 되면 내 발톱이 자라요. 늑대개 얘기입니다. 자, 사지선답. 이거 오지선답이면 더 좋겠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이 답이 없다면 더 만들어주세요. 결정적인 게 사실은 5번에서 빠집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새롭게 해주세요. 써도 됩니까? 지금 말해도 됩니까? 말씀하시죠. 문재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무슨 뜻이죠? 제가 바로 안 웃기는데. 뭐죠? 어떤 거죠? 탁현민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은 문재인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기 말이 아니다. 그렇군요. 너는 개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자, 김경국 대표님. 저는 2번 그동안 변명하느라 고생한 윤건영에게 미안해서 이 말인데 이게 너무 진지한 답변인데 사실은. 이거 사실은 이거 비서관이라고 다 생일 챙겨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플러스 생일도 챙겨주고 하니까 고맙기도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재인 전 대통령 덕분에 배지를 단 다른 의원들 윤건영을 제외한 그리고 또 문재인 덕분에 장차관을 했던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 야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XX들아 너가 진짜 나는 꼴랑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대통령님을 모시는데 너희들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좀 항의 내지 질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글이 아닐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친문들이 지금 학살을 했다고 해도 그래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27명인가는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27명이 지금 청와대 출신이고 청와대 출신만 27명이고 나머지 또 장차관 출신 그렇죠. 그 합치면 35명 넘습니다. 35명이나 되면 근데 윤건영만 그러고 있어? 나쁜 녀석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기껏해야 성명할 때 이름 한 줄 붙여주는 그것뿐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 지점은 하나 꼭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재밌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페이스북에다 이걸 썼는데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쓴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건데요. 이것만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의 대통령은 내가 그를 알고 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내가 안 하도록
대통령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이유다 이랬는데 보세요. 지금 탁현민이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샤넬 자켓 알고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탁현민이 샤넬 자켓 도로 반납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반납했다 심지어 전시회로 갔다. 그 전시회에서는 샤넬 자켓이 다릅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예. 더군다나 나한테 거짓말을 하도록 하지 않았는데 탁현민의 지금 업은 뭐냐? 자기 롤은 뭐냐? 전시 기획이잖아요. 이벤트. 네. 심지어 북한 이벤트까지 해줬잖아요. 네. 북한 정권에. 뭐냐면 돈 거래 탁현민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돈 거래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디자이너 딸 있죠. 그 딸이 할 역할 다 탁현민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기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역할이 그 거짓말할 역할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시나 하라고. 제가 아주 정확하게 또 그걸 갖고 오셔갖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하시다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시켜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네. 그렇게 되는 하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놀라운 그런 이미 거짓말을 했잖아요. 변명이 되네. 그렇군요. 그러나 시키진 않았지. 왜 탁현민의 역할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선영 전 의원 현 물망초를 좀 이끄는 박선영 전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엔 좀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는 건가요? 희망이 보이나요? 근데 아직도 뭐 6, 7명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보니까 조전혁 전 의원이 이제 박선영 전 의원하고 두 분이서 아마 좀 경쟁이 좀 됐던 것 같고. 가장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 그렇죠. 가장 인지도도 높고, 지난번에도 이제 경선에서 사실은 조전혁 전 의원이 이겼었죠. 이겼는데 박선영 전 의원이 이제 불복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지금 이제 또 뭐,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기구가 또 바른교육 국민연합, 그리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제 통대위를 구성해가 뭐 단일화 한다 하는데 또 제3의 기구가 또 나타났다네요. 정산았네. 그래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일화를 시켜야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이분 아직 또 걱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보니까 안양옥 전 교총회장도 많이 그렇죠. 펼치고 다닌다는 이제 또 유력하게 또 부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네요. 지석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만큼 반드시 단일화 해야 되고요. 당이. 아시겠지만 벌써 좌파들은 그냥 뜨자마자 아웃되자마자 그 전에 이미 단일화 기구를 만들고 그것도 한 개를 만들어서 이미 그 기구에서 단일화를 원하는 후보들 등록을 다 받았습니다. 아마 8명 중에서 7명 받았고 1명 빠졌는데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우리 이쪽은 보면 단일화 기구 자체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분열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게 같이 만든다 하더라도 벌써 그 안에서부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단일 후보를 결정하냐 그 룰 세팅조차도 또 벌써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일화만큼은 제가 이런 방법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후보들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아투TV에 유튜버도 있지만 이번에 나오는 후보들의 그 보게 되면 다 털면 전력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잘못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안 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번에 나오는 지금 후보들, 유명한 전 교총회장 안양옥, 또 고대 교수 홍우조, 뭐 조전혁 후보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런 나오는 후보들의 그 뭔가 잘못이 있으면요 전부 다 공개해가지고 다 해서 초장에 아예 다 밟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보수, 이것도 방송 용어가 아니구나. 초장에 이 후보들 검증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단일화 기구에 맡기지 마십시오. 단일화 기구는 알아서 하되 거기서 또 단일화 중간에 뭐라는지 공정성 이거 불공정하다. 이러면 또 나와요. 그래서 또 그냥 출마한다 그러면 이미 단일화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후보들 여러분들이 각자 제보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 후보들을 처음부터 아예 단일화에 이게 합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인간적으로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 사살해야 됩니다. 자,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이슈인데요. 우리는 아직도 불안한 상황인데 진보는 좌파는 지금 광노현이가 할 것 같습니다. 왜 교육감을 뽑는데 무슨 대통령 탄핵을 무슨 공약으로 내세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공약인데 어찌됐든 이 광노현이라는 사람이 이미
10년 전인가요?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러니까 상대 후보로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형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와 그것과 관련돼서 혈세, 국민들의 혈세인 선거비를 다 33억인가요? 다 보존해라, 다시 토해내라 했더니 재산을 다 빼돌렸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뭐 조금씩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법안을 이제 냈다. 광년 금지법을 냈다고 하지만 소급 입법이 될 수는 없을 테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이런 후한무치한 광노현한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7자 토크입니다. 네. 아니, 이게 없구나, 집안이. 그냥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 7자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씩 해주세요. 네, 제가 7자입니다. 네. 여러분, 7자. 자. 마침표 이런 건 못하겠네. 네. 그렇죠. 예. 마침표는 안 돼. 특수기가 안 됩니다. 특수가 안 됩니다. 편법 쓰지 마십시오. 뭐냐? 딱 한마디로 보세요. 혈세 먹튀 후보자. 혈세 먹튀 후보자. 굿. 혈세 먹튀 요것에 후보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네네. 이 선거 보존 받은 걸 제가 알기로는 거의 35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지금 갚은 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 4억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0억을 해 먹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의 혈세가 30억이 이미 쑥해서 어디다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혈세, 그게 바로 혈세인 거거든요. 네. 혈세를 하고 먹고 먹튀한 후보. 혈세 먹튀 후보자 광노현.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뒤늦게 PD님이 각성을 하시고 도구를 지금 주시고 계세요. 네네. 자, 그러면 마저 쓰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아니, 좀 시청자분들이 계속 볼 수 있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김경국 대표님이 쓰시는 동안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읽겠습니다. 혈세 먹튀 후보자. 굉장히 그 존중하는 느낌이야. 먹튀까지는 뭐랄까 좀 이렇게 질타를 했다가 후보자 데모에서 그래도 굉장히 점잖게 말씀했어요. 후보 넘할 수도 있죠. 넘할 수도 있는데. 넘자니까. 네. 넘자니까. 예. 자, 김경국 대표님 써주셨습니다. 숨겨둔 돈 뱉어내. 그렇죠. 다 여기저기 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 30억 정도는 어쨌든 꿀꺽했는 거거든요. 꿀꺽했는 건데 이런 돈을 우리가 강제로 뺏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이번에도 기타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타금 내면 그 기타금을 뺏어버릴 수는 없나? 법이 없죠. 기타금은 없죠. 그러니까 돌려주게 돼 있죠. 기타금. 그러니까 이제 보면 나경원 의원도 뭐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국회의원들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핏 생각나는 게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번에 다음 달 말 정도에 1심 선고, 선거법 1심 선고 나면 민주당 434억 개헌해야 되는데 민주당 그렇죠. 미리 돈 좀 숨기려나? 이장이혼이라도 하나요, 당이? 자, 두 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자, 6번. 6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두 분이 좋아하는 사지선답니다.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죠. 김민석 최고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얘기를 또 불을 지핍니다. 아니, 정성호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엄 시 문재인, 이재명도 척결 대상이고, 더 기가 막힌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불안을 야기했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대상이다. 뭔 소리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왜 이러나요? 사지선답니다. 1번 정성호가 미워요. 더 관심 받고 싶어요. 관심 종자죠. 2번 이재명 감옥 가면 수석인 내가 최고. 3번 김민세 별명을 이번 기회에 지우자. 4번 나 다시 돌아갈래? 80년대로. 총학생 회장 시절로 돌아갈래. 자, 1, 2, 3, 4번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저는 혹시 마음에 드는, 이제, 또 없어요?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 여기에, 마음에 드는 거는 딱 그거는 이제, 김민석 하면 전략가 중에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네. 진짜요? 그런 면에서 여기 딱 번호 안에 있는데, 실제 이 번호가 있고, 그러나 진짜 제 마음은,
5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가로서의 김민석을 딱 평가할 때는 문제 안 낼래. 아니. 전략가로서의 일단 김민석이라고 네. 제가 너무나 겪어서 잘 아니까 네네. 그럴 때는 2번입니다. 이재명 감옥 가면 수석인 내가 최고. 아하. 이게 정확한. 그래서 자꾸 인지도를 높이는구나. 예, 이렇게 하면서 수석으로 제가 이제 당대표를 대행하잖아요. 네. 그러면 김민석은 그 다음 스텝을 도모할 겁니다. 아. 그게 김민석의 전략가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진짜 잘 알았던 사람은 5번 뭐냐면 5번에 딱 오지선다죠. 네. 정신 이상. 정신 이상. 김재원 최고가 얘기했듯이 집단 실성 중에 하나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경국 대표님. 저는 1번 정승호가 미워요. 더 관심 받고 싶어요. 앞에 정승호가 미워요 빼고 더 관심 받고 싶어요. 관심 종자. 관심 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방금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네네. 이 다음 이재명이 없어지면 다음은 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관심을 좀 받아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요즘 김민석 최고가 얘기하는 게 이게 말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들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80년대식 사고방식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어떻게 현행법에 의해서 뭐 누구냐에서 안 돌아보고 도망가면 그게 현행범이라고? 네네. 아니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네. 그런데 길 가다가 누구냐 해서 돌아보면 우리 형사법에는 누구냐 했을 때 응하지 않고 도망가면 그 현행범으로 인정한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불러 길 가는 거 야 해가지고 도망가면 다 체포 감금 시킨다. 이게 도대체 말이야 막걸리야. 네. 제가 김민석 관련해서 제가 이제 살짝 또 얘기하면 네. 사실은 김민석이 정치적으로 이제 죽었다라고 사실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네. 10년 그렇죠. 전, 10년 정도. 예. 그런데 다시 부활했잖아요. 네. 이 김민석이 사실은 그때 노무현하고 정몽준인가요? 정몽준. 정몽준하고 해서 이제 정몽준 편에 들었다가 사실 이제 끝난 거거든요. 좌파 네. 쪽에서도. 이 93년에 결혼을 했었어요. 우리 그때 운동할 때 네. 이제 좌파 활동하다가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김자영 아나운서랑 했었다가 2014년에 이혼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다시 2019년에 재혼을 합니다. 그렇게 사세가. 제가 왜냐, 이제 너무나 김민석. 네. 그런데 지금 부활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다시 이재명 나가면 또, 그래서 전략가 김민석이 항상 후위를 도모하는 아주 이제 무서운 정치인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이 계엄령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초혼 재혼도 무슨 전략에 포함되나요? 그럼요. 그렇군요. 진짜. 그건 진짜입니다. 네. 그것까지. 93년대 결혼할 때, 아나운서랑 결혼할 때, 우리가 다 그때 뭐냐면 전략이다 이랬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머니가 학원 운영하던 치맛바람 일으키던 사람인데, 사람이 억지로 결혼을 시켰다 이런 소리도 있었죠. 어쨌든, 그것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김 대표님 하신 말씀? 아니 저는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네네. 김민석 방금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요즘 그렇죠. 다시 최민희 내구조학 박사 최민희 박사한테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음번에는 제가 이 인간의 어떤 뇌에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드릴 테니까 거기다 써주세요. 내구조를 한번 파악해보죠. 자,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보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재산 공개 기사요. 와, 제목이 조국으로 뽑혔어요. 조국 52억. 그리고 다른 의원들 중에는 페라리, 포르쉐 보유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김홍걸이가 80억이 넘더라고요. 아니, 김홍걸은 자기 아버지 사저, 그렇게 어머니가 유언까지 했는데도 상속해서 상속세를 낼 재산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80억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국은 또 교수하다가 잠깐 민정수석 하다가 나는 펀드는 절대 안 했다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50억이나 됩니다. 이런 수십억 재산가들이 혁명가 인양하는 세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배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혁명을 꿈꾼 입장에서 혁명을 꿈꿨던 입장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또 그것도 같은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죄송스럽고 어떻게 아니 거기였어.
뭐죠? 네, 조국하고 같은 조직인 산호맹 출신이고요. 산호맹 여러분 산호맹이라고 풀네임으로 말하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 하는 그 조직이었습니다. 거기 함께 일했던 같은 운동권 조국에 대해서 대신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참 이상한 게 이게 아파트가 지금 12억 정도거든요. 방배동이. 네. 그건 뭐냐면 낡은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아직 굉장히 아직 재개발 안 한 아파트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교수가 보니까 두 부부가 말이야 예금이 21억이나 돼요. 그러게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통장에 1억이라도 제대로 있으세요? 한 2, 3억이라도? 보통은 다 부동산으로 묶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21억이나 되고 주식 투자만 하더라도 정경심은 벌써 7억이 넘어요. 여기 이번에 신고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가요? 네. 의심을 해야 되겠구나. 의심하세요. 자, 김경욱 총장님. 현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왜 없겠어요? 책을 내면 책 팔아주지. 맞아. 교도소가 영치금 넣어주지. 네네. 네, 거기까지. 그 현금이구나, 다. 이건 사실은 조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재산이 전혀 줄지를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재판 변호사들 그러니까 저기 누가 부인도 대법까지 갔으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텐데 재산도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외 돈이 많았다는 거죠. 과외 돈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뭐 혁명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돈이 있는 좌파들 우리나라만큼 또 폼 잡기 좋은 데가 또 있습니까? 그렇죠. 폼 잡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기서 폭로를 하나 하면 특정 사람은 얘기 안 하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 있죠. 소위 강남 좌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좌파 중에요. 정말 공부들 잘해서 판검사로 간 사람들 많지만 비즈니스 사업가로 가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기업도 다 경영진입니다. 지금 이 나이 되어서. 근데 뒤로 조국당 쪽에요. 돈을 다 주는 거예요. 뒤로 지금. 제가 이걸 폭로하겠습니다. 이 강남 좌파들 많습니다. 돈 많은 강남 좌파들. 그러게요. 이 일가는 생각해봤더니 정말 앵벌이 귀재들이잖아요. 딸도 그렇고 부부 그렇지 딸도 있네 참. 딸까지 해서 뭐 딸 재산은 뭐 독립이라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결혼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마 포함을 안 시켰는데 딸까지 하면 100억 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더러워지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얘기를 계속하면 조국이 지금 무슨 난리가 났습니다. 박지원이하고 지금 뭐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박지원이가 호남에서 야욕을 너무 드러내지 마라라는 투로 이제 언르니까 또 거기다 또 앵겼습니다. 뭐 조국이 박지원한테 호남이 너네 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호남과 관련돼서 조국이 열심히 이번 그 영광 또 곡성 두 기초단체장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김경국 대표님부터 이번에.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뭔가 보여줘야 되죠.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조국이 지금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이 마당에 만약에 뭔가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조국이 조국이 만약에 사라져 버리면 조국당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뭐 전원이 비례대표니까 뭐 어디 뭐 탈당하고 도망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겠죠? 당이 완전히 이제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거기다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검정에서 될 것도 아니고 인천 강화에서도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뭐 진보가 분화한다. 그러니까 니네들 양보하고 저쪽으로 가서 다니라. 우리가 저쪽은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자기들 입장에서도 좌파 진영 분화 그렇게 걱정합니까? 분화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어차피 뭐 단일화 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재명 요구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게 신경 쓰이니까 이제 자꾸 조국한테 너가 좀 빠져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국이 바보도 아니죠. 뭐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지금 다행히 지금 이제 호남살이는 이제 호남에 가서만 살겠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그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평인가 거기 영광곡성.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거기서 자기들끼리 분화하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어떻게 걱정이 되십니까? 어떤 호남에서 그 분화는 아마 이번에 조국당이 제가 볼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걱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문제는 지금 이렇게 조국당이 자꾸 세력을 뻗쳐나가고 이렇게 안착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결국 좌파의
파이를 키우는 거. 네. 다른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총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비례대표에서 국민의힘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중도층이나 이 부동층 있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강남 좌파의 멋진 모습,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좌파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면서 그들의 파이를 키우는 거, 국민적으로 지지율을 넓히는 거죠. 이게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해보죠.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구구절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지요. 뭐 시진핑이 구구절을 맞아서 뭐 김정은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자축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5일째 오물풍선을 지금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계속 지금 그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자 토크입니다. 이렇게 오물풍선으로 자축하고 있는 김정은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오자 토크입니다. 좋습니다. 예. 간만에 이제 김정은에게 하고 싶은 말, 메시지를 딱 해주시죠. 그래도 구구절이면 아무리 북한이라도 우리가 축하를 해야죠. 그럼요. 그럼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축하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은 김경국 대표님은 계속 시리즈네요. 아까는 네가 가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더 가라. 네가 더 가라. 원래 고향이 부산이시죠? 저는 경주입니다. 경주시구나. 경북이시구나. 네네네. 제가 지금 송원재 대표하고 잠깐 헷갈렸어요. 제가 또 회사를 또 국제신문에 다녔으니까. 맞아요. 저 부산 쪽에서 다니셨잖아요. 부산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경주 양반이신 거예요? 그 신라 시대 양반? 그럼요. 가만히 저는 옆에도 몰랐는지. 경주 김씨는 아니죠. 옛날로 하면 옆에 경주 김씨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천방지추 막월피 해서 천민치 씨예요. 아니 두 분 인사는 이제 지금 방송 인사는 나가시고.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부터 김평론가입니다. 네, 뭐라고 하셨지? 경주 최씨에서 갑자기 까먹었어요. 말씀하세요. 이게 네가 들어가 이랬는데 지금 저 사실은 아침마다 보면 이게 메시지가 떠나요. 내 메시지 또 어떨 때는 경고음도 울리고 막 이러는데 김정은 자체가 오물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을 그 오물에 집어넣어서 좀 큰 풍선을 풍선 안에 집어넣어서 멀리로. 그게 그러면 어마어마한 풍선, 에드벌룬 같은 풍선이어야지 버티겠네요. 좀 많이 큰 거 해야 되겠죠. 규모와 부피가 어마어마하니까. 자, 여기 이번에는 진석규 평론가님. 그래도 북정권 수립 구구절 명절 중에 명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축하는 해야죠. 그런데 봤더니 구구절날 또 선물을 아마 오물풍선이요. 우리나라에만 오는 게 아니라 오다가 중국으로도 바람이 불어서 옆으로 가고 다른 나라라도 가니까 일본까지 그날 다른 나라에다 이렇게 준 축하 선물 그대로 제가 더 돌려줬습니다. 앞으로 구구절만 아니라 구구절만 하면 여러분 오물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구절이 아니라 오물절이다. 오물절 축하한다. 오물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두 분 내려주셔도 되고요. 심사위원으로 이제 밀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두 분이 한 분을 뽑아주세요. 두 분 다 한 분씩이 아니고 두 분이 한 분을 좀 서로 의논을 하셔갖고 자, 지금부터 5글자로 시청자분들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5글자로 김정은한테 하고 싶은 말 구구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자, 오물절 써주시고 했는데 사실 이 구구절을 맞아서 옛날에는 도발도 많이 했죠. 미사일 도발 했는데 보니까 미사일 도발보다 돈이 적게 든대요. 같은 도발이고 더 효과가 더 있다는 거예요. 훨씬 적게 들겠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넘어오면은 이거 처리하느라고 돈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게. 네네. 차량 떨어지고 피해만 1억 정도 된다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저기가 생겼어요. 보니까 부상도 당했더라고요. 바로 불에 타서. 3건이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3건이 지금 화재가 일어나서 근데 걱정인 건 제가 이제 이 군사 전문가와 그다음에 이 대북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걱정을 하는 건 이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것만이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즉 풍선을 어떻게 해서 어떤 높이로 어떻게 했을 때 어디까지 가서 어떤 게 낙한다. 이게 지금 남한의 저 끝 남쪽 끝까지 지금 가는 풍선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그렇죠. 그거를 제가 전문가한테 어떻게 옛날에 들었냐면, 왜 우리가 자꾸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미사일 실패 또는 핵 개발 실패. 이렇게 실패했다고 쓰면 안 된다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실패라는 거 없다. 실패가 바로 그게 데이터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실험을 하면서 그 실험에 축적된 데이터로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정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정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성공하는 거다. 뭐 이게 어느 목표대로 어떻게 한다 안 한다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그 데이터로서 끝내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값을 매길 수가 있다라는 건데, 딱 한 번 해주셨어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두 분 해주셨다. 자, 서인길 님이 구역질 나네. 골프 여신님이 김주애 주라. 아주 좋습니다. 주라. 저는 조금만 더 아까 한 분만 더 할 때까지만 기다려볼까요? 두 분이 하셨습니다. 서인길님, 구역질 나네. 골프 여신님, 김주애 주라.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가 뭐냐면, 이제는 일상화된 거. 우리의 인식이 그냥 짜증도 안 나고, 그런가 보다 해버리면 그야말로 그 오물이 아니라 진짜, 안 하겠지만 살상용, 유엔이 금지한 살상용 화학물질 이런 것도 언제든 이자들의 어떤 그런 심성이나 그 공산당의 어떤 지금까지의 그 전략을 봤을 때 언제 도발을 어떤 방법으로 이 풍선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탄핵도 똑같은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옛날에는 탄핵 야당에서 입밖에 못 냈습니다. 역풍불가. 입밖에 못 냈는데 지금은 아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탄핵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래 탄핵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이 결정을 해주세요. 저는 아까 그 김주애 주라. 진짜 두 분이 대단한 촌철살인이었습니다. 김주애 주라. 그러면 김주애 주라라고 써주신 골프 여신님께 지금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골프 여신님 구독권 받는 방법 아시죠? 그 주소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 이제 짧게 한 말씀씩 정리해 주시는 말씀 듣고 이 프로그램을 마칠까 합니다. 김 평론가님부터. 요즘 문재인 일가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도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만, 또 이게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흘러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또 지연만큼 또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만 더 진중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다음. 드디어 2년, 3년 끌어왔던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속도감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목줄까지 다 다가왔고요. 이 사법 리스크 유일하게 이제 남은 거 하나는 이 사법부 내부에 있는 좌편향적 혹은 좌파적 판사들, 이 판결만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다 감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이정근의 HQ, 이정근의 HQ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이렇게 또 힘차게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쉽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추석이기 때문에 두 분은 안타깝게도 한 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많이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한 주 더 건너서 다다음 주 월요일에 뵐 거고요. 내일 송구권의 현장 정치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송구권 대표님의 현장 정치 기다려주시고 또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